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당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네. 출마 회견 발언을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한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네. 오늘 보니까 발언 수위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마 대여 강경 투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이제 입장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오늘 사실 회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강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을 아마 본인도 직접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나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비롯해서 지금 30일 날은 내일은 지금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 지금 입장을 밝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마 출마할 거로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내부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책임론, 탄핵에 대한 책임론 문제가 불거지죠. 오늘 뭐 벌써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서 탄핵에 대한 책임론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간단치 않은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출마 회견 발언이 세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잠깐 좀 짚어볼게요.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 정전 등 망국 정책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총선 승리해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미래정당으로 혁신하겠다. 북한 독재 인권 탄압 놔두고 한반도 새 시대 열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 교수님, 그 황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오늘 또 며칠 전부터 출마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 선관위에서 아마 조금 전에 출마를 허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긴 한데요. 이걸로 끝이 납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당헌은 네. 정당 내 헌법과 마찬가지인 것이 당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 당원이 아니면 당 지도부의 출마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충되는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당규 부분인데요. 당규 부분에서는 출마하는 당시에 당원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헌과 당규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많이 배운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당규와 당헌이 충돌하면 당헌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따진다라고 하면 출마에 자격이 없는 것은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의원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그냥 눈치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선관위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괜찮은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한 부분이 결국 비대위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어날 텐데요. 그 논란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에 대해서 규정은 고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적어도 법을 하신 분이 사후적으로 규정은 고치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에 보면은 저희 한국당 당원에는 책임 당원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주어지고 그렇죠. 책임 당원이라 함은 3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네. 사람.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 당원이 아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책임 당원 자격을 그냥 준 거거든요. 그럼 비대위에서 이걸 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비대위가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일부 비대위원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이 문제를 지금 문제 걸고 삼고 넘어지 있지 있으니까.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 굉장히 아마 비대위가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저는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정당이라는 게 그동안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왔습니다. 뭐 네. 정당이 항상 법에 얽매인 게 아니라 사실 또 지난번에 김병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사실 황교안 전 총리를 영입을 하라고 입당하라고 또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로 입당을 하라고 해놓고 지금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치를 들어와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 가서 이제 입당을 권유했다 그러는데 본인들 입당할 때는 당연히 대표 출마하려고 입당한 것이지 그냥 당원으로 있기 위해서 입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춰본다면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태도 또한 저는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그냥 뭐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불러놓고 앉아 있어라. 이거는 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품 안에 들어왔다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것인데 그런 면에 붙여본다면 저는 일단 이 문제는 물론 이 형식적인 어떤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뭐 그동안 보면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 때 정말 필요한 후보들을 갑자기 영입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선 후보나 총선 때 정말 중요한 인물을 당의 승리를 위해서 영입을 할 때 한 달 전에 만약에 선거 입후 전에 바로 영입을 하면 이 사람 출마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 출마할 때인가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석 달 안 됐는데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전례가 그렇죠. 있긴 있습니다. 네. 자,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는 제2의 박근혜다. 그래서 당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 구조를 보면 네. 일단 TK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사실은 어떤 친박,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네. 아마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출마함으로 해서 결집 효과가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친박 후보들 같은 경우도 아마 나중에는 후보단이라 비슷한 것들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판세를 본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고 또 하나는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프레임 씌우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서 여당에서는 제2의 뭐 박근혜 시즌 정부 시즌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여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도 그렇고 싸움할 수는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는 이 자칫하다가는 여당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또다시 거론된다면 이게 너무나 패배가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사실 당에 안에 있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만 지금 줄줄이 후보로 나서겠다는 선언이 이어질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당권을 놓고 벌이는 불꽃 경쟁 어떻게 구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친박과 대구 경북 그리고 영남 나아가서는 뿐만 아니라 좀 강한 보수의 색깔을 가진 분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여기에 반해서 오세훈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색깔이 상당히 뭐 엷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홍준표 있는 전 대표가 엷어집니까?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도 엷어진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때문에 뭐 정치는 결국은 또 약자끼리 연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 대 비박의 큰 영역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당내 선거와 또 일반 그 보통 선거 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내 선거의 경우에는 중도적인 유권자의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그 정당의 지지 기반이 누구를 원하는가 이것이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투표권이 영남의 절반 이상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유리하게 스타트를 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뭐 후보 지지도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이것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것이 결국은 범보수 단합으로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출마의 변에서도 단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단합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황교안 전 총리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흥행세를 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어제 신남방 발언 관련 논란인데요. 자, 문제가 된 발언을 보면 청년들을 향해서는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를 보면 해피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은퇴한 조기퇴직이죠. 5, 60대를 향해서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산에나 가고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 인도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게 한 발언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한상의에서 초청한 그런 CEO들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아마 참석했던 CEO들이 다들 이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발언 내용 자체가 보면. 근데 특히 보면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면에서 경제 정책을 중요하게 이제
조언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발언 내용이 아주 고약한 게 사실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약점이 있는 즉 20대와 50대, 60대 굉장히 일자리 그 문제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였죠. 사실 정부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인이 외국에 가 이 문제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김현철 보좌관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결국은 정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지금 50대, 60대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살지 말고 산에 다니지 말고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동남아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한대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동남아라는 나라가 보면 지금 월급 자체가 베트남 같은 게 공무원들 월급이 35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런 데 가서 지금 과연 살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견딜 수 있겠냐는 문제. 네. 그리고 이런 너무나 개인의 문제를 정말 어떤 정권에 있는 중요한 인사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김 보좌관이 뭐 결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는 데서 끝나면 좋은데 야당이 뭐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경질하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야당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네. 사실 그 동남아가 이 195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를 보고 우리가 해피조선해라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저는 역사의식이 결여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주역들이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동남아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김현천 보좌관에 대해서 저는 초기에는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인가라고 하면 이 양반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가 2015년에 나온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저는 일본을 공부한 학자로서 일본의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와 달리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분의 말실수로 대표적인 게 또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인도 이니시에이티브 미국에서 요즘 하고 있는 신안보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실언도 한 바가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와호장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전 교수 그리고 이현정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